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게 된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자, 김대현 강사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회계학 재무회계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강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회계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회계의 의미와 회계 기준이고 1번이고요. 자, 회계는 기업 등 경제 주체가 수행하는 각종 활동, 예를 들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등에 대한 재반 정보를 측정, 기록 및 전달하는 시스템으로서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회계를 재무보고서의 작성에 관련된 것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생산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회계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회계 정보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자, 회계 정보가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들적 속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해 가능성입니다. 자, 이는 understandability라고 해서요. 이는 회계 정보가 궁극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는 궁극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에 의해 활용될 때 비로소 유용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목적 적합성이라고 있습니다. relevance라고 해서 관련성이라고도 하고요. 이는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계 정보가 미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뢰성, reliability가 있습니다. 자, 이는 회계 정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계 정보는 그 측정 대상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충실성, representational faithfulness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검증 가능성, verifiability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립적인 정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neutral, 의도된 편의 없이 회계 정보를 객관적으로 표시. 그죠? 이런 중립성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중립적인 정보에 대해서 중립성. 자, 그 다음 비교 가능성, comparability라고 있죠. 그죠? comparability. 자,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등에 대하여 기간별 비교 및 기업별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회계 기준이 필요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나 국제 회계 기준 등은 이러한 회계 기준의 예들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GAAP,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라고 하고요. 국제 회계 기준은 IFRS라고 해서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라고 합니다.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물론 이제 기업의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회계라는 파트도 있고요. 기업의 법인세 계산을 위한 또는 뭐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법인세 등과 관련된 뭐 근로소득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세금과 관련된 그 회계를 다루는 세무회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재무회계 특강에서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하는 쪽으로 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고요. 목적은요. 재무회계는 기업 내부 및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일부 책에서는 그냥 기업 외부라고만 했습니다만은 재무회계의 결산 수치들을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업 내부 및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 대상은 재무회계는 주주, 채권자, 소비자 정보 등의 불특정 외부인들과 또 경영진도 보고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의 준거 기준과 보고 수단에는요. 각종 회계 기준들을 준수하고요. 반드시 재무보고서, 재무제표의 형식으로 보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활용 정보의 시간적 특징입니다. 주로 과거와 관련된 정보를 다룹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주로 다루는 이제 재무보고서들은 그 재무상태표, 그죠?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은 다 재무회계에서 작성이 되는 것들이고요. 뭐 그 원가 계산과 관련된 여러 재무 보고서들도 그 부분은 좀 재무회계랑 섞여 있습니다만 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재무제표들이 주로 이제 재무회계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회계는 이제 주로 그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그래서 이제 그 CBP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제가 경영학개론 회계학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여기서는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 원가라는 측면이 있는데 기업의 조업도, 그러니까 뭐 생산량이나 이런 측면이 변동함에 따라서 그 원가, 그리고 그 이익 이런 수치들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회계에서는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가 이렇게 왔을 때 공급량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이 투입되는 원가, 그 다음에 또 이익 이런 수치들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을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쓰는 회계입니다. 재무회계는 기업의 공식적인 이제 재무결산 자료들을 그 결산을 해서 이제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목적이 있고요. 관리회계는 이런 뭐 투자 의사결정이나 공급량 의사결정과 같은 기업 내부 이용자들의 어떤 재반 의사결정 내용들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보고 대상은 주로 경영진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 이용자들이고요. 준거기준과 보고수단은 관리회계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목적 적합적이면서 합리적이기만 하면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정보의 시간적 특징은 관리회계는 일부 책에서는 이제 미래와 관련된 정보들을 주로 다룬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관리회계 CBP 분석 같은 경우에는 또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계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정보들도 관리회계의 의사결정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관리회계 활용정보의 시간적 특징은 일부 책에서는 주로 미래와 관련된 정보들을 다룬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여기서 과거와 현재 및 미래와 관련된 정보들을 다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재무보고의 목적입니다. 첫째 재무보고는 기업의 경영진 및 현재 잠재 투자자와 채권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겠고요. 둘째는요. 자, 재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경영진 분들은 과거 재무제표들을 활용하여 미래 재무제표들을 추정하고요. 투자의 순현재 가치, 이게 자본예산에 나오는 건데요. 주로 이제 관리회계 파트입니다. 제가 나중에 경영학개론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순현재 가치 등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Net Present Value.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를 했을 때 미래의 어떤 그 이익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출액하고 이제 그 비용 항목들이 있으니까 매출액에서 그 비용 항목들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도출됩니다. 그 단기 순이익을 현재 가치화 시키는 겁니다. 미래에 발생된 단기 순이익은 현재 가치로 환산이 될 때 1 플러스 그 할인율의 어떤 그 기간에 해당되는 그죠? 그 N차, N승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한 일원을 그냥 은행 등에 예금을 넣어놓으면 그것이 이제 이자율만큼 불어나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미래 금액은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그런 이자율이나 할인율 등으로 할인을 해서 기간에 따라서 그죠? 현재 가치로 바꾸게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투자의 순현재 가치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있는 단기순이익 수치들을 다 활용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총포괄이익 등을 쓸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단기순이익 수치를 활용합니다. 자, 또한 현재 및 잠재 투자자와 채권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또는 자금이 대여 등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유입액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재무보고 내용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셋째, 이제 재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겠고요. 넷째 재무보고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죠. 소유를 하시는 분들은 주주분들이고요. 경영자분들이 이제 기업을 경영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업 경영자 또는 경영자들의 어떤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회계 시스템에서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업이 제대로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또는 단기 순이익들과 총포괄 이익들을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보고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주분들이나 기타 기업 이해관계자분들에게 또 보고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제 경영자분들은 그런 주주분들에 대한 수탁 책임 평가를 주주분들에 의해서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재무보고서의 기본 가정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코노믹 엔터티의 가정이라 그래서 이는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간주하고요. 기업 실체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계속기업 고잉 컨선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이는 기업이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저희가 재무회계에서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시가나 청산 가치가 아니고 취득 당시 취득 원가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계속 기업의 가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기업을 저희가 가정할 수 없다면 기업이 언제 도산할지를 모르면 그때그때 기업의 매각 가치 등을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보유 자산을 현재 가치나 청산 가치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기업이 설립된 이후 쭉 가게 된다 하면은 저희가 역사적 원가주의라는 것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 원가를 책정을 해서 각종 이제 기업의 재무상태표 등에 표시되는 자산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자산의 평가, 손익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취득 원가를 이제 역사적 원가주의를 활용해서 자산 금액 등을 표시할 때 이제 역사적 원가주의가 활용됩니다. 히스토리컬 코스트라 그래서 이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는 계속 기업의 가정이 채택이 되고 있다. 계속 기업의 가정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속 기업의 가정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습니다. periodic reporting이라 그래서 이는 기업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회계의 측정을 인위적으로 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행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저희가 기업들이 이제 그죠? 공공기관들도 있습니다만 민간 기업들이 발표하시는 그 재무 상태표와 포괄 손익 계산서 등을 보시면 분기 단위로도 발표하시고요. 반기 단위, 6개월 단위로도 이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간 단위로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치들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기업의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업의 어떤 그 재무 성과 수치들은 기간별로 보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화폐 단위 측정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리 유닛 오브 메저먼트라 그래서 이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여 기업의 활동을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원 단위, 원으로 표시되거나 뭐 1,000원으로 표시되기도 하고요. 만원도 있고요. 근데 만원은 잘 표시 안 되고 1,000원, 그 다음에 만원도 있습니다만 뭐 100만원, 100만원이 많이 그죠? 보고가 되죠. 또는 억원 이런 형태로 측정이 돼서 보고가 됩니다. 자, 3번 거래의 인식과 기록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무보고서 구성 요소들이 인식과 측정을 보시면 첫 번째 거래입니다. 트랜잭션, 거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활동 결과로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구조, 즉 재무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제적 사건들, economic events, 이런 경제적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거래는 반드시 재무적으로 실현된, 따라서 화폐 단위로 측정 가능한 결과여야 하고요. 미실현된 사건은 거래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다음 중 회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건은요. 상품의 소실, 화재나 도난, 급여 체납, 외상 매출, 그죠? 매출을 일으켰습니다만 이제 현금이 유입되지 않은 경우죠.
또는 건물의 사용에 따른 건물 장부 금액의 감소 등은 이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고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사건은 단순한 계약의 체결, 뭐 주문, 구입 계약이나 납품 계약의 체결, 건물 임차 계약의 체결, 물품의 주문, 신입사원의 채용, 계약 내용의 협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 제공 등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합니다. 거래가 아닌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이제 출제가 되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의 구성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산부채 자본은 저희가 재무상태표를 구성을 하고요. 수익과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를 구성합니다. 예,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지배하거나 통제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고요. 재무상태표의 차변, 그래서 이제 차변, 대변이라는 항목은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왼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 자원이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고요.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대변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assets, liabilities라고 하고요. 캐피탈, 자본은 기업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기업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 그 주주의 청구권이므로 소유주 지분, owners equity라고도 표현합니다. 재무상태표의 대변, 오른쪽에 기록되고요. 구성 항목들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revenue라고 하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매출액이죠. 주로. 기업의 경영활동으로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이나 또는 부채의 감소를 저희가 수익이라고 하고요. 포괄손익계산서의 대변,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기록이 됩니다. 물론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는 한 줄로 쭉 보고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나누게 되면 대변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비용 expenses,는 기업의 경영활동으로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그죠? 예, 기업의 경영활동, 예, 이 문장의 의미는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기업의 경영활동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으로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포괄손익계산서의 차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차변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이죠. 예, 왼쪽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recognition이죠.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재무보고서에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회계상의 거래만이 인식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분계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파악하고 이를 각 계정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의미하고요. 이걸 분계 저널링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기업에서 발생한 추상적인 거래 상황을 계정 과목과 금액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회계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래의 이중성과 복식 후기를 배워보겠습니다. Duality of Transaction이라고 해서 회계상의 거래 결과 거래의 판료소들, 다시 말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계정 과목들, 자산의 주요 이제 회계 항목들이죠. 계정 과목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또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중 반드시 둘 이상이 서로 결합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는 이제 어떠한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으로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에 이중 기입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복식부기, 더블 엔트리 부키핑의 원리라고 부르고요. 이때 차변을 왼쪽을 차변, 크레딧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대변, 데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회계 처리에 오류가 났을 때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복식부기 원리를 따릅니다.
자, 예를 들면 회계상 거래의 예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다음 중 그 회계 처리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산은 저희가 아까 차변 왼쪽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표시의 원리는요, 그 해당 항목이 증가할 때는 자기 쪽에 표현해주고 해당 항목이 감소할 때는 저희가 그죠? 왼쪽에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의 예시 내용들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죠. 자,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재무제표에 어떻게 재무상태표에요. 상품 5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차변에요. 대변에는 이제 현금 자산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죠? 또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도 있습니다. 상품 8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게 되면요. 자, 상품이라는 기업 보유 자산이 80만 원만큼 증가하고 부채로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이제 부채 금액이 증가합니다. 자,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하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500만 원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주주로부터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에 현금 500만 원이 기록되고요. 동시에 자본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대변에는 자본금 500만 원을 기록해 줍니다. 부채 자본은 이제 대변에 기록되기 때문에요. 자기 쪽에 금액이 증가할 때는 대변에 기록하고 그 부채나 자본 금액이 감소할 때는 차변에 기록합니다. 자산은 또 차변에 기록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자산이 증가할 때는 차변에, 자산이 감소할 때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같은 논리로 저희가 쭉 회계상 거래의 예시 내용들을 제가 넣어드렸으니까요. 이 화면을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지시키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이제 기업의 여러 거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 모르시는 내용,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내용들은 제게 이제 강의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또는 제가 이제 그 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 요소의 16가지 결합 관계들이 이제 차변, 대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분계를 완료하였을 때 이 과정에서 오류가 없다면 모든 계정 과목들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고요. 이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회계상 거래들은 항상 그 차변과 대변의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이 되죠. 예를 들면 상품 차변에 50만 원 증가, 동시에 대변에는 현금 지급이니까 현금 자산은 감소한 것이에요. 그럼 현금 50만 원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런 형태로 동일한 금액이 다 차변 대변에 동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요. 이 금액들을 다 합계를 내게 되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죠? 이것을 저희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고요. 이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복식후기 방식은 회계상의 어느 부분에서 회계상 오류들을 저희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좋은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자, GAAP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생주의 회계 Accrual Basis Accounting이라고 있고요. 자, 이는 기업이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고요. 당해 거래 또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현금의 유출입을 기준으로 이제 인식을 해주는 제가 회계는 현금주의 회계라고 합니다. Cash Basis Accounting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역사적 원가주의라고 있습니다. Historical Cost. 이거는 제가 앞에서 계속 기업이 가정하고 고잉 컨선에 가정하고 연결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는 자산평가의 기본 원칙으로서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 시 원가로 기록한 이후에는 이 자산이 판매되거나 처분될 때까지는 공정가치의 상승이나 하락 시에 아무런 회계 처리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있고요. 매칭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특정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당해 수익이 인식된 회계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인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자, 보수주의 컨servatism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진보주의 보수주의 이게 아니고 이는 이제 회계상의 보수주의죠. 이는 거래에 관한 선택 가능한 대체적 인식 방법들이 있을 경우 기업의 재무적 견고함을 위해서 이익이나 자산을 감소시키고 부채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즉 순이익이나 재무 상태에 불리한 방향으로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회계의 순환 과정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은 이제 첫 번째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붕괴를 제가 앞에 설명드린 내용대로요. 차변, 대변의 기록을 해주고요. 그리고 원장 정기를 통한 계정별 잔액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산표라는 것이 작성이 돼서요. 그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총 계정 원장의 금액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 항목들과 대변 항목들을 모아서 비교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래서 항목들이 계산이 되었다면 이 차변 항목들의 합계 금액들과 대변 항목들의 합계 금액들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분계, 수정 분계가 실시가 되고요.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재무 보고서들이 작성이 최종적으로 됩니다. 재무 보고서들이, 그죠? 재무 보고서가 작성되는데요. 주요 재무 보고서에는 저희가 이제 재무 상태표, 포괄 손익 계산서,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을 표현한 재무 상태표가 있고요. 일정 기간이 기업이 어떤 수익과 비용, 이를 통해서 이제 단기 순이익, 총 포괄 이익 등을 보고를 해주는 포괄 손익 계산서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재무 상태표에 자본 항목의 변동 내역을 표시해주는 자본 변동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기업의 현금 흐름을 표현해주는 현금 흐름표, 이런 재무 보고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와 우선은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먼저 작성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자본 변동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가 작성이 되고요. 이런 형태로 보실 수도 있지만은 재무보고서의 작성 순서를 제조원가 명세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로 작성된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이 재무 보고서들을 제가 좀 내용을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시키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재무 보고서들은 이제 재무 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로 작성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무 상태표의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차변의 자산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요. 자, 대변의 부채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리고 자본 항목들이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되는데요. 자산의 총계 금액과 부채와 자본 총계 금액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GS 글로벌을 제가 넣어드렸고요. 다른 기업들도 같은 논리로 다 발표하십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를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계산되고요.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주시면 영업이익이 도출됩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그 수익을 더해주시고요. 영업의 비용을 빼주시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또는 세전이익이 계산되고요. 이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주시면 당기순이익이 도출됩니다. 자, 이 당기순이익의 기타 포괄 손익을 저희가 그죠? 더해주시면 저희가 당기총 포괄이익이라는 수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의 기타 포괄 손익을 더해서 이렇게 당기총 포괄이익이 작성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손익계산서 계산이 될 때는 당기순이익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는 기타 포괄손익을 넣고 당기총 포괄이익을 보고를 해준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항목의 내용은 제가 여기 넣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저희 공인노무사에서 다루기에는 좀 복잡한 그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이 내용 가운데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구성하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기타 자본 구성 요소의 각 항목별로 기초 잔액을 표시하고 여기에 단계의 변동 내용을 가감하여 기말 잔액을 표시하는 형태로 작성되는 것을 자본 변동표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에 발생한 변동 내역을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 예, 알려드리는 그 표. 그죠? 그래서 자본 변동표라고 합니다. 자, 현금 흐름표는 약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그 회계정보의 활용이라는 파트에서 제가 정식 강의에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에는 이제 직접법이라는 게 있고 간접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발생주의 회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기업의 이제 현금 흐름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형태로 보고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현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기초의 현금과 기말의 현금 형태로 해서 기초의 현금에서 현금의 증가 또는 감소, 기말의 현금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 드리는 형태로 보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회계 시스템에 인식 측정될 수 있는 거래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은,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가 아까 계약을 체결하는 자체는 그 회계 시스템에 인식 측정될 수 있는 거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답 1번은 5번이 되겠고요. 다른 항목들은 다 내용들은 다 맞습니다. 자, 2번 재무상태표, 상품을 구입하다, 용역을 제공하다, 돈을 빌려오다, 도난을 당하다 모두 이제 회계 시스템에 인식 측정될 수 있는 거래고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회계 시스템에 인식 측정될 수 있는 거래가 아닙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등식은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죠?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의 등식은 차변에 자산이 기록되고요.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기록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그리고 자산 항목이 증가할 때는 차변에 기록해 주시고 감소할 때는 대변이고요. 부채와 자본 각각은 증가할 때는 대변, 감소할 때는 차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3번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유동부채, 유동자산, 자본금, 이익잉여금. 그죠? 이 항목들은 다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들이고요.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주시면 매출총이익이 도출되죠. 그리고 이제 판매 관리비를 빼주시면 영업이익 또는 이제 영업의 수익을 더해주시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시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전이익이 도출됩니다. 죄송합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죠. 자,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당기 순이익, 기타 포괄 손익, 당기총 포괄이익. 자, 수험생 여러분, 저기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재무회계를 좀 간단하게 저희가 보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시다가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